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의 고금리 정책, 가계부채 상승, 집값 하락, 트럼프 당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가결까지 너무 스펙타클했습니다. 나중에 응답하라 2024가 나올 정도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핵심 경제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매월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경제 이슈들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3.5%를 유지했습니다. 금리 유지 발표 후 아니 금리 언제 내려가? 라고 한숨 쉬었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소위 말해 영끌족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회사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은행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그 결과 당시 가계부채가 1870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 한 사람당 약 3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은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값은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전세 가격도 0.5%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0.7%나 하락했죠. 집값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집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어 부동산이 얼어붙은 게 문제였습니다.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가공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를 2028년까지 현재의 2배인 17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로 만든 과자, 떡볶이, 밀키트 같은 제품들을 수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이 밥으로 먹는 쌀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가공식품으로 소비한 쌀은 3년 만에 25%가 늘어나 대조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엔 연간 72kg의 쌀을 먹었지만 지금은 56kg 수준이라고 하네요. 쌀을 잘 안 먹는다면 과자로 만들어 봐야겠죠? 실제로 가공식품 산업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022년 1억 8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정부가 매년 1200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더 다양한 쌀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3월엔 건설업계가 꽤 어려웠습니다. 건설 수주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15% 넘게 줄었다고 해요. 특히 민간 부분 수주가 거의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줄어들었고 금리가 높아서인지 이미 지어진 집들도 잘 안 팔렸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무려 32%나 감소했고 집값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 8천 채나 쌓였는데 이는 작년보다 28%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이도 당연한 것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5.5%나 되니 월급쟁이들은 집 살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이 잘 안 팔리니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어려워졌던 3월이었죠. 4월엔 중동에서 벌어진 갈등이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으면서 비료와 농약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비료는 전년 대비 약 7%, 농약은 약 6% 올랐다고 해요. 반대로 우리가 중동으로 수출하던 농식품도 타격을 입었고요. 5월엔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한 달 만에 3.8%에서 4.1%로 확 올라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국내 경제는 매우 긴장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었습니다. 2분기 GDP 대비 경제 성장률은 1.1%였는데요. 1분기 2.6%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물가 상승률은 4%로 4.9%였던 전월 대비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경제 변수들로 걱정이 많았던 5월이었습니다. 6월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했지만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화폐 가치를 높여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부채 상승과 경기 둔화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상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새로 생긴 일자리가 예상치를 훌쩍 넘는 29만 개였고 실업률도 여전히 3.6%로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연준의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6월 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월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췄거든요. 특히 수출이 부진한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7월 수출은 509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었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유용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8월 물가 상승 속도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느려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였죠. 드디어 살만해지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3.5% 내려갔고 공업제품 가격은 1.9%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3.1% 올랐는데 이는 7월에 3.3%보다 조금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이런 물가 안정은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3.1을 기록해 7월보다 2.3포인트 올랐고 실제 소득이 늘어나면서 8월 소매 판매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3.2%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조금 더 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 떨어져 앞으로 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드디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고 다들 환호했죠. 연준은 미국 금리를 5.5%에서 5%로 낮추는 비컷을 단행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는 물가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년 동안 미국 금리가 높아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높였는데 이제야 낮출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율도 낮아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돈이 더 풀리게 되면서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희망을 가진 9월이었습니다. 10월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죠.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안정세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하고 환호하신 분들 많으셨죠?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에는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그리고 경제성장 약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제일 컸겠죠? 어찌됐건 이자에 허덕였던 소시민들에겐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10월 이슈는 트럼프의 당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중국이랑 또 무역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죠?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89%가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는 최대 0.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한국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ETF는 1시간 만에 6.5% 하락했고 한국 내 비트코인 가격은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엄령 선포 후 3일 동안 1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수준에서 1,436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쫄깃했겠어요. 하지만 12월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시장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탄핵 의결 직전 2,494포인트를 기록하며 계엄령 선포 전 수준이 2,500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대통령 탄핵이 우리 경제에 좋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에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다사다난했죠. 고금리에서 시작해 국제정세 변화 그리고 연말의 정치적 혼란까지 어질어질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은 여전히 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2025년에는 어떤 경제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그리고 요즘 2025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 쪽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흥미로운 주제를 공부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